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나의 안전기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시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겪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또는 비교의 문제에서 여러분 아픔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대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나누시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혼자 살도록 지으시지 않으셔서 우린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곳, 그리고 마음 놓고 기댈 곳, 그리고 안전한 기지를 찾도록 우리 본성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어우러진 그런 인생을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친구일 때도 있고 때론 그게 연인이기도 하고 때론 그것이 사람이 아닌 책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스펙으로 자신의 안전한 기지, 자신이 버틸 만한 그런 기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스펙을 의지하기도, 때로는 성공, 때로는 외모와 부유함과 인정과 칭찬과 화려한 장신구로 자신의 불안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대체하면서 나의 안전한 기지로 그것을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삼고 있는 그런 안전한 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고 또 그런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달려가는 믿는 구석이 어디이냐라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양은요, 참 순한 동물같이 생겼지만요, 양은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아주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양이 어떤 특징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양과 같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선 이 양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가 지팡이로 그 갈 곳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자기 집조차도 찾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양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고 서성이고 양은 자기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밤낮으로 기진하며 고생하고 집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특징을 이 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서 불안하고요, 자신의 집조차 찾아가지 못하고요, 눈이 안 좋고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못 보니까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 언제나 떼로 물려다니면서 무리가 달리면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 무리 엉덩이만 보고 따라다니는 게 바로 양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수많은 동물 중에 우리를 이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양들의 특징과 우리 인간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양들과 참 닮아있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본향,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방향 감각이 정말 살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본향, 영원한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 감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이 없다면 우리 또한 이 양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없다면,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없다면 그 영원한 집조차 찾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언제나 목자,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너무 양들과도 똑같아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부를 축적하고 스펙을 쌓고 외모를 가꾸고 비교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나를 그렇게 꾸미며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이유와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대답하지 못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목사님 요즘에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저희 뒤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1학년 대학생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여 그냥 앞에 무리들이 따라가는 대로 달려가는, 왜 뛰냐고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 이유는 모른 채 앞에 양이 달리기 때문에 나도 따라 달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양들의 특징과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서요, 앞에 사람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 앞에 양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면요, 그 뒤에 양들도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에게도 목자가 필요하고 바로 우리 인생에도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이 우리는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 무리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양들의 특징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없으시면요, 우리 인생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반복하며 기진하고 나의 힘들을 다 빼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방황하며 내 길을 찾겠다고 수없이 돌아다니나 그들의 결국은 선한 목자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하여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참 문제가 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선한 목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삭군과 도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방에 도둑이 있어 도둑이 양들인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양들인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도둑 삭군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고 멸망시키는 것. 자, 이렇게 문제가 도사리는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실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양은 단 2가지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인도받는 양과 삭군에게 인도받는 양. 양은 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 없이는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선한 목자에게 인도받는 양입니까? 아니면 삭군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양입니까?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삭군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아닙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양을 물어뜯는 것에 있고요, 해칠 이리가 오고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고 영원한 생명길이 아닌 다른 것들로 유혹하며 우리 인생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그 거짓 목자 삭군은 도망간다. 그러면 이리는 그 양들, 우리 인생을 물어뜯고 해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삭군들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하여 욕심내고 있다. 원수 마귀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좀먹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쓸데없는 것에 완전한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낭비되도록 우리 인생을 탕진하게 만들고 그 낭떠러지 앞에서 기진맥진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너가 속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삭군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도 모른 채 무언가를 향해 갈망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불안한 감정을 살짝만 건드려주면 내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무리들과 세상이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왜 뛰어야 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께 부르심과 사명도 받지 않은 채 내가 이것을 이뤄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때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이 타이밍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전한 기지로 삼고 있는 그 안전한 기지라고 착각하며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신혼부부 집에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자살률과 우울증, 자격지심,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인스타와 SNS에 자기가 올린 글과 남들이 올린 글들을 비교하며 내가 공감을 받지 못할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이 공동체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자존감이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저렇게 사랑받고 있는데 나는 이 공동체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낙담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비교하며 무너지고 자살률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요, 우리는 그 작은 몸짓 하나, 공감 하나에도 우리의 자신의 그 가치를 저평가하는 인생을 속임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여러분을 위해 보내시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선한 목자의 사랑은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삶에는 그 삭군과 보여지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안전한 기지를 삼으며 대체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마귀에게 속아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기대고 있는 그 여러분의 안전한 기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안전한 기지로 삼으며 기대고 있는, 그래서 나의 만족을 채우고 있는 그 기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요, 결국 영원한 나라에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안전한 기지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에게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안전한 기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른 선택과 또 바른 분별로서 우리의 안전한 기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겠는데요.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안전한 기지이십니다. 흔들리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안전한 기지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참 놀랍고 은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16절입니다. 이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자신의 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자신의 무리 안에 그 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 안에 두도록 끝까지 여러분을 추격하시고 쫓으시며 여러분을 따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양처럼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 또한 주님이 용서하실까?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며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다.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며 내 자녀를 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 긴 인생을 살아오며 여러분은 무엇을 참 안정감 삼으시고 안전한 기지로 삼으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뭘 이루었느냐,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또 내가 뭘 얻었고 내가 어떤 상태이냐, 내가 가지고 내가 채우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자격이 내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누구시며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또 내가 돌아갈 집, 그것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안전한 기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집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게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아무리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요, 한 1분이라도 좀 기도하고 다음 우리 말씀으로 강의로 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우리는 결코 변치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강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달려가는 대로 왜 뛰는지도 모른 채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전한 기지,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흔들리고 계속하여 변하며 우리를 계속하여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때에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으로 안전한 기지 삼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인생, 선한 목자를 안전한 기지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들의 인생은 양 같은 인생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 본향집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가르쳐 주시는데도 자기 집 하나 찾아가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또 영원한 생명을 인도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안전한 기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 되시며 영원한 기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특별 예배여서 우리 귀한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제 대학 다닐 때 저의 또 베스트 프렌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항상 바로 옆에서 예배 드렸던 친구였어요. 대학 시절 내내 매일매일 저희는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 졸면 서로 이렇게 손을 깍지 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졸지 말라고, 그리고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그림 하나에도 까르르르 웃던 그 대학 시절에 우리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참 친구들이었었는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감회가 새롭고 울컥이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강사님은
전에 연동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아동정책과 또 국가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강사님이십니다. 더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최은경 전도사님 그리고 박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은혜의 시간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개는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은경입니다. 처음에는 연애 그리고 결혼 그리고 부모됨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요. 제가 청년분들이셔서 이 세 가지를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그래서 주제를 자기 이해와 애착이라는 이런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볼 텐데 혹시 PPT가 준비가 됐나요? 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네, 저는 원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 교육과를 전공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연동교회도 뭐 동부강성교회에서 영유아유치부 이제 사역자로 8년 정도를 사역을 하다가 정책 연구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제 일반대학원의 고려대학교에 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그 명동에 있는 육아정책연구소라고 해서요. 저희 이제 국가 정책을 만드는 국무총리 산하의 이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해서 세종에 있는 그쪽 멀리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했었고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그 영유아와 또 부모, 가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일반 직장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마이크도 사용이 되나요?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넘겨주시면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혹시 저랑 같이 저기 서 계신 남자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어떻게 사경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네네 그 운동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시죠. 제 남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BPM 운동 130, 40 유지하면서 저도 그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BPM 그 130, 140을 해야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있고 저는 아이들이 이제 남자아이 2명 있는데요. 지금 저 사진은 되게 오래전의 사진이에요.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또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제가 넘길 수가 없어서 제가 그 국가정책연구소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치관을 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현재는 교회 밖에서 이렇게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끊임없이 내가 의도하지 않건 의도하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 결국에는 타자와의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적인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이 동화책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그게 연인이든 교회에 와서 내 옆에 청년이든 우리는 관계를 할 때 제일 먼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익숙한 모습,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어떤 그런 익숙함 안에서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쭉 넘겨주시면 돼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과 이제 야식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치킨을 시켜서 여러 번 먹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운동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밤에도 치킨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의 원가족을 보면 위에 언니가 한 명 있고 제가 있고 밑에 동생들이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집은 기본적으로 치킨을 시키면 몇 마리일 것 같아요? 한 마리로는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늘 2마리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둘째고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치킨 다리가 그럼 4개잖아요. 그러면 그 4개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동생들에게 이제 양보를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늘 25년, 29년, 30년 정도를 그렇게 살다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를 이루었는데, 어느 날 치킨을 먹다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은경아, 이거 진짜 그냥 나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왜 치킨 다리를 왜 혼자 다 먹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닌데? 나는 나름대로 배려했는데? 내가 4개 다 먹고 싶었지만 2개만 먹었는데 남편 거를 2개를 남겨놨던 건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남편을 배려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라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가 경험한 너무너무 익숙한 그 패턴과 어떤 생각 안에서 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치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비단 먹을 거에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가 연인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신혼부부 아까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대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되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의 배려와 내 기준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그 기준과 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도 계셨군요. 네, 상대방을 알려면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보내시는 그 청년기, 내가 지금 겪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 청년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내면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어떤 관계적인 패턴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조금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청년기, 내가 겪고 있는 청년기는 도대체 어떤 시기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때를 아끼라 말씀하시지만, 정말 우리는 교회에는 하루 이틀 오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청년기는 어떤 시기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시기가 이런 시기라면 내 내면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연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강한 연인이든 부부든 자녀든 부모 자녀 관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그 가장 출발점이 되는 거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몸에 대한 건강은 혹시 사경에 참석 안 하셨다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는 마음이 건강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기는 어떤 시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2가지의 시계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인 시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개의 갈래가 있는 나만의 시계, 사실 옆에만 봐도 저 사회적 시계는 뭐를 말하냐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발달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겠죠.
그 다음이 뭐죠? 연애도 하겠죠? 그 다음이 뭐죠? 취업을 하겠죠. 그리고 결혼을 하죠. 자녀를 낳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시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결혼이든 뭐 자녀를 낳는 게 예전에 그 사회적인 시계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요때는 욕 해야 되고 요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정표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그 속도와 때를 찾아가는 게 훨씬 중요한 그런 다양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넘겨주시면 제가 대학원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그 청소년에 대한 수업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발달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청소년기 다음에는 성인기, 그 다음에 뭐죠? 중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성인기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결혼, 취업, 뭐 집 사는 거.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저도 뭐 성인 돼서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거로 지금 이 청년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머징 어덜트는 뭐냐면 이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기 이 사이에 새로운 청년기를 말해야 되는 이 성인 진입기, 성인 뭐 모색기, 성인 이행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그 청년에 대한 정책을 대표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성인 이행기가 지금 우리나라,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몇십 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학문으로 접하다가 이게 한 2, 3년 전에 이게 국가 과제로 이제 이게 수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은 교육 수준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취업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가는, 대학원이 취업이 안 돼서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학위가 굉장히 많아진 고학력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초혼 연령도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죠. 또한 출산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는. 그런데요,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이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발달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른분들은 어쨌든 전통적인 사회적인 시계로 이제 살으셨던 분들은 왜 결혼 안 해? 너 취업 안 하니? 애는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니? 생각을 거기서 이제 갈등이 올 수 있지만 이 단계도 저는 이제는 새로운 발달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학자가 미국에서 말한 이 성인 진입기의 5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제가 요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 넘겨주시면 정체성을 탐색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난 누구인가? 원래 이게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도 말하겠지만 청소년들이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청소년기 공부 많이 하셨나요? 저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진 않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그 중고등학교 시기에 내가 누구지? 난 뭘 좋아하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고민들을 이 성인 진입기에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거랑은 안 맞구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약간 이런 타입이구나. 이런 것들을 성인 진입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리고 불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뭐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아니거나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가야 되나?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친구가 좋긴 한데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불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초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자기중심성인데 이게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립을 배우는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나 혼자서 설 수 있는 거를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조금 웃긴데 어중간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사이에서 껴가지고 조금 어중간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의 잔소리는 조금 덜 듣는데 용돈은 받아요. 어느 정도의 지원은 받지만 독립적이기도 한 약간 이 사이에 낀 시기를 요 시기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요. 가능성의 이 낙관지는 뭐냐면 아직 큰 실패를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도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와, 나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진짜 안 된다라는 사실은 그런 큰 경험을 이 시기에는 아직.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노력하다 보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낙관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많이 더웠어요. 아까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나와 이 공동체가 보내고 있는 이 성인 진입기, 그래서 이거를 처음 말한 이 아넷이라는 학자는 미국에서는 이거를 18살에서 28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년 전에 이 연구를 수행했을 때 18살에서 34살까지를 요 시기로 보더라고요. 여기에 속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이런 특성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조금 불안정하고 좀 고랬는데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가 하나 넘겨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아동학을 전공했어요. 전생의 이런 발달 이론, 그래서 영유아기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생의 이 발달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영화를 보는 거, 유아를 보는 거, 청년분들을 보는 시야가 여기에 되게 많이 요거를 토대로 제가 보게 돼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에릭 에릭슨이라는, 넘겨주시면 에릭 에릭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학자가 있어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분이 또 하나 청소년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인생은 8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하나 넘겨주시면, 그런데 그 단계마다 수행해야 되는 과업과 또 위기가 있다. 그런데 청년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청년기의 가장 대표적인 발달 과업은 친밀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친밀감은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랑 친하고 요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연인 간의 친밀감도 얘기하고, 목사님과의 어떤 친밀감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이라든가 일에서의 그거 안에서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애정과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로 생각하면 좋으시냐면, 하나 넘겨주시면,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하는 저 나무가 하나의 정말 깊은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각 단계마다 어려움이 있겠어요. 때로는 막 바람이 불고 때로는 막 벌레 오고 하지만 그거를 잘 이겨내는 그 나무는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잖아. 이거 마찬가지예요. 에릭슨이 말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우리는 성숙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위기를 극복한다는 건 이 친밀감의 반대가 고립이거든요. 그래서 친밀감을 잘 형성하지 이 시기에 못하면 고립이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나라에서 관심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은둔 청년이에요. 우리 사회에 친밀감 이게 어려워서 정말 직업이든 관계든 이런 게 그냥 너무 어려워서 그냥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은둔 청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요 맥락에 생각하시면 되세요. 에릭슨이 말하는 건 친밀감을 100%로 가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균형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때로는 고립을, 외로움을 경험해야 건강한 친밀감을 세워간다. 때로는 군에 그냥 학식에 가서 나 혼자 밥 먹어도 그 시간도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친밀한 사람들과 늘 함께 있고 내가 늘 행복한 게 건강한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균형을 이뤘을 때 그 다음 단계, 성인기, 중년기에 그 과업으로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청년기에는 친밀감과 고립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랑 같은 반
된 친구들, 내가 같은 학원에 가고 있는 내가 막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 친구들이 나의 관계의 대상이지만 이제 대학생 되고 뭐 취업생이 되면요 달라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은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정말 이 친밀감이라는 이거를 굉장히 잘, 또 때로는 외로움도 스스로 나를 좀 외롭게 해보는 것도, 그래서 관계 안에서만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외롭게 뒀더니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구나, 주변이 더 보이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흥미있어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연인 관계에서의 친밀감, 이 시기에 연애 활동이 굉장히 많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30대 되고 40대 되면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연인 관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거는 조금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셀 리더 언니랑 하는 그런 그런 관계는 좀 달라요. 연애는. 왜냐면 연애 관계에서의 친밀함은 조금 더 섬세하고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남자와 여자에도 그런 차이들, 기질, 성격 여러 가지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이 남녀가 이제 막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리고 이전까지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친밀감을 생각하고 친밀감을 표현하고 친밀감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달라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예요. 그냥 제 연애 때 뭐 지혜라고 썼지만 그냥 저예요. 은경인데, 저는 연애할 때 남자친구랑 지금 아까 그 운동 이렇게 했던 나의 일상을 공유해서 내가 뭐 하면 밥 먹었으면 밥 먹었고, 내가 지금 힘들면 힘들고, 내가 이거 뭐 이제 이동하고 있으면 이동했어,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거를 공유하고 공감받는 게 친밀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 그 남자친구, 지금의 제 남편은 바쁠 때 기다려주고, 바쁘지만 조금 연락이 잘 안 돼도 그거를 존중해주는 거. 그러면 은경이가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구나.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공유하길 원하고 남자친구는 뭔가 기다려주길 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넘겨주시면, 각자가 생각하는 친밀감의 정의가 달라.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밀감에 대한 정의와 표현이 다를 때 에릭슨이 말하는 건, 이제 성숙에 대해서 가려면 이 과정을 무조건 겪어야 되고, 이 과정 안에서 이 갈등을 조율하고 서로가 타협하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나가잖아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오빠가 뭐 나를 좋아하니, 오빠가 뭐 변했니 하면서 그냥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 넘겨주시면, 저희가 연애를 하게 되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거로 가까워져요.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서로가 달라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슨이 말한, 하나 넘겨주시면, 아까 제가 그 나무의 과정들을 보여줬죠. 청년기는 혼자만의 이 나무가 서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 저렇게 웅장하게 숲을 일어나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부끄럽고, 나는 그냥 혼자 집에서 뭐 넷플릭스 보고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라는 사람도,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뭐 대문자 뭐 아이거나,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긴 한데, 그런 청년들 계시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그런 청년들은 그래도 셀모임도 나와보시고, 나 말고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 열린 마음으로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관계적인 청년들이 있죠. 막 관계 안에서 너무너무 그런 청년들, 그런 청년들 옆에 있는 거 너무 좋거든요. 웃기고 막 농담하고. 근데 그런 청년들은 가끔은 나를 그냥 식당 구석진 곳에 가서 때로는 고립감, 좀 외로움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더 균형 있고 성숙한, 그리고 내가 정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내면 마음에 있는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고등학교 때 어떤 오빠 사귀었는데, 제가 여자여서 그렇게 말할게요. 근데 그 오빠랑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졌어요. 대학교 갔어요. 또 다른 과 동기랑 사귀었어요. 같은 이유로 헤어져요. 근데 사람은 바뀌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패턴으로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상담하고, 목사님 기도 부탁하고. 사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 넘겨주시면, 여러분들 애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애착이라고 하면 막 응애응애 애기랑 엄마랑 하는 그 애착이 사실은 주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국의 정신 이제 의사였던 존 볼비가 처음에 말했던 이 애착인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친구,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셀 같은 같이 막 봉사하는 그런 청년, 동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 애착이라는 건 뭐냐면, 아기가 처음에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주 양육자, 보통은 엄마 아빠가 되겠죠. 주 양육자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제가 그냥 엄마라고 편하게 표현을 할게요. 내가 엄마랑 맺었던 가장 처음 유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어났어요. 울었어요. 애기 말을 못 하잖아요. 울었는데 어떤 때는 엄마가 우유를 주고, 어떨 때는 엄마가 안아주고, 근데 어떨 때는 신경도 안 쓰고 귀찮아하고, 사실 이렇게 비일관적으로 행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3년 동안의 그 아이의 애착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면, 그래서 아기가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양육자의 적절한 반응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울었더니 엄마가 누구가 이렇게 와서 해주네? 와, 내가 사는 세상은 신뢰할 만하다. 근데 어떨 때는 와주고, 어떨 때는 엄마 귀찮아서 졸렸고 해서 안 와. 그러면 어떨 때 와줬는데 뭐지 이거?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이 그렇게 안전하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렇게 좀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아기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겠지만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애 초기에 사실은 애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넘겨주시면, 이 애착에서 3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민감한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예민하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자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반응적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일관성 있게 아이를 대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애착을 형성하고, 그 엄마와의 그 애착을 형성한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내면의 표상이 되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 한번 다가가 보자 라고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면, 요거는 이제 아기들에 대한 거라, 제가 이 성인 애착에 대해서 뒤에 얘기를 해드릴 거라 요건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겨주시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애착에도 종류가 있어요. 회피하는 거 애착도 있고, 저항하는 애착도 있고, 다 섞여가지고 정말 진짜 5년생이 오셔야 되는 혼란형 애들도 정말 있어요. 네. 여러분,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부모와 주 양육자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는데요. 아기가 처음에 의미 있는 사람과 이거를 잘 맺으면 나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또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데, 뒤에 한 개 넘겨주시겠어요? 좀 쉽게 이거를 그림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내면에서 작동하는 모델의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이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내적 이 작동 모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게 내적 작동 모델이 부정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은 똑같고 상황은 똑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누가 날 보고 웃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저렇게 웃으니까 나도 기분 좋네. 뭐 묻었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거울도 보고 이러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세상을 향한 시선이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누가 웃잖아요. 뭐야? 기분 되게 나쁘다. 왜 저래? 막 되게 막 말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를 막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되게 방어적인.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사귈 땐 잘 안 나타나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두 달? 왜냐면 우리 그때는 어떤 생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호르몬의 분비와 우리 눈을 가리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는 저 오빠가 저 누나가 뭐 교회 리더였는데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로 툭툭 올라오게 되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영유아 시기 그리고 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친밀한 대상과의 애착 관계가 현재 성인이 된 여러분들의 애착 유형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넘겨주시면 특별한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돼요. 넘겨주시면 특별히 연인 관계는 이 패턴이 뭐 나타나려고 할 때 집에 가면 되잖아요. 헤어지면 되니까 내일 보자 뭐 생각해보자. 근데 부부는 아까 뒤에 뭐 앉아 계셨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인 시기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되게 우리 막 바쁘잖아요. 연애도 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저도 되게 바빴거든요. 뭐 애들 뭐 사역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막 방황도 해야 되고 혼자도 있어봐야 되고 뭐 친구 쟤도 만나자고 하고 바쁘거든요. 근데도 요 시기를 무조건 거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번 성인의 착 유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 넘겨주시면 성인의 착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4가지로 조금 정리했어요. 하나는 안정형 애착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에요. 타인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어떤 긍정적인데 이거는 어떤 매일매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그런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기본 마음의 밭이 긍정적인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형 애착.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친해지려고 하는데 저 오빠 연락이 안 돼. 정말 그런 사람 있어요. 어려움을 나는 공유하고 싶은데 어려움을 공유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불안형 애착. 카톡에 일이 안 없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뭐 내일 시험인데도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계속 핸드폰 들고 오빠가 왜 연락 안 받지? 혼란한 애착은 이게 제일 힘들어요. 회피형이랑 불안형이랑 섞인 거예요. 어떨 때는 회피하는데 어떨 때는 또 되게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뭐 지난주에는 뭐 되게 나를 막 밀어내더니 이번 주는 막 나를 되게 막 원해. 같이 있고 싶어 해. 이 회피형 애착 가능성이 높아요. 넘겨주시면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네,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성인의 착 유형, 이게 국내에서도 타당화가 됐고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두 개 정도만 해볼게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이에요. 그리고 나 정말 그렇다는 5점까지 했을 때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몇 번이세요? 자, 그리고 2번, 나는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편이다. 걱정해도 돼요. 이런 문항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테스트할 수 있어요. 저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성인의 착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안정형 애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정형 애착이 늘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고 남녀간의 그 차이 때문에 무조건 갈등은 있어야 돼요.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마음의 토양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안정형 유형인 사람들은 보통 부모나 뭐 어렸을 때 나를 돌봐주셨던 뭐 할머니, 어떤 나를 좀 관계했던 그분들한테 일관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존감이 높아요. 누가 나를 뭐라고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괜찮아. 그리고 어떤 갈등이 왔을 때 너무나 많이 놀라지 않아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조차도 어떤 대화나 어떤 긍정적이고 어떤 건강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 모습을 많이 나타내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유연성이 있고 되게 만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만났을 때 되게 편안하고 되게 이렇게 안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요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 관심 있는 사람. 네, 두 번째 유형 알려드릴게요. 회피형과 불안형인데 이거는 뭐냐면 되게 독립적이어 보여서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요런 유형의 막 오빠가 요 유형이면 처음 보면 되게 독립적이고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친밀감을 쌓는 과정에서 나에게 곁을 내주질 않아요. 그리고 가까워지려고 할 때 갑자기 약간 등 돌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상대방 여자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상대방이 이제 불안형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난리 나는 이제 헤어져야 돼요. 이거는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왜 회피를 하느냐면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원해서 부모님에게 애정을 원했지만 내가 원할 때 그 애정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이 친구에게 친밀감을 표현했다가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애초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친밀감의 어떤 그런 자리에 나아갈 때 내일 과제가 있어서 집에 가볼게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유형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나는 되게 강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유형 되게 많아요. 저도 이런 유형이 조금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조금씩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제 집착형 이제 불안정 애착이에요. 안정형 외에는 세 가지의 불안정 애착이 있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이거 뭐냐면 내가 이제 남친을 사귀었어요. 이제 연애를 하는데 얘가 날 떠날 것 같은 건 거죠. 떠난다고 말도 안 하고 늘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만약에 제가 요 유형이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서 잘 알아요. 이 유형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아세요? 연애할 때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면 오빠가 변한 것 같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를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표현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막 갈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유형이 위험할 수 있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청년기에 친밀감이 연인 관계에서만 친밀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분야, 내가 앞으로 내 어떤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분야에서의 친밀감, 몰입감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불안형에 속한 친구들은 어쩌면 나의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 쏟아버려 이 남자친구한테. 그래서 혹시나 여기 여성분들 중에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거나 그러면 조금 이런 부분들도 나의 어떤 친밀감의 그런 내 에너지를 조금 더 분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그냥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는 조금 힘들어요. 뭐냐면 불안형과 회피형이 이제는 조합이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요건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학대라든가 조금 정말 불우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래서 지난주에는 되게 막 업돼가지고 막 어떤 우리의 미래를 막 연인과 얘기하지만 그 다음 주는 연락이 안 되거나 정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혼란스럽거든요. 자기도 자기의 이 내적 작동 모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게 패턴화돼서 그게 안 좋은 건 알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이거를 정말 상처를 주는 건 알지만 그냥 자기도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마 나는 좀 저 유형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 한 60%는 그 안정형 애착에 속한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40%는 성인은 제가 그 정보는 못 봤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불안정형 애착이면 나는 그러면 뭐 연애도 못 하나요? 뭐 안 되잖아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성인이 됐을 때 그 애착, 패턴화된 애착 유형에 대해서 예전에 뭐 프로이드 같은 어떤 정신분석학자들은 어떤 영유아 시기에 어떤 절대적인 애착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 에릭슨 같은 이제 전 생애를 경험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조금 부족했어도 각 시기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정말 지지를 받고 수용을 받으면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획득된 안정애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안정해요. 근데 제가 약간 이런 케이스거든요. 약간 운동 막, 제 지금의 남편은 그래도 안정형 애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와서 얘기를 해보지만 저는 조금 불안정형 애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뭐 오빠가 변했니? 지금 생각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 시간에 너무 피곤하게 해서. 그치만 그 시기 가운데 그냥 지속적으로 안정형의 애착으로서 괜찮아? 아니야, 나 변하지 않았어. 불안해하지 마. 괜찮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해도 괜찮아.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어. 라고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불안정하지 않아요. 되게 많이 변한 거죠. 뒤로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애착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제가 남자아이들 2명 키우고 있는데요. 애들이 착해요. 착한데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남자아이들이 있는 엄마는 뭐 깡패가 됐든 뭐 이런 얘기도 막 듣고 하는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요, 그냥 무슨 어디 뭐 갇혀 사는 애들처럼 엄청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 에너지를 발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놀다가도 저쪽 벤치에 앉아있는 엄마를 한 번씩 봐요. 엄마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러면 보고, 아, 엄마가 저기 있네 하고 한번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번 고개 끄덕여주고, 걔도 고개 끄덕이면 또 가서 열심히 놀아요. 애들이 축구도 차고 배드민턴도 하고 논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안정기지라는 거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어디에 나가서 놀려면 내가 믿을 만한 구석,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기대어 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지금 그림 보시면 힘들 때 언제든지 돌아와 이러면서 심리적인 안정기지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부부 같은 경우도 힘든 일이 많잖아요. 뭐 없겠어요? 뭐 직장생활 하는데 힘들죠. 일도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이거를 다 같이 하는 것도 힘들고 연구하는 것도 사실 버거워요. 근데 이미 뭐 제가 이제 집에 와서 뭔가 피곤해 있거나 그랬을 때 저희 신랑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뭐 기도할까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해요. 집에 그렇게 어디 치킨 시킬까?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싹 풀려요. 이거 저희만의 신랑이 저의 어떤 저를 알고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 편, 은경아 네 편이야. 너가 그렇게 흔들리고 힘든 거 그럴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아니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하려고 그래? 여기서 뭐 더 잘하려고? 막 이런 얘기 해줘요. 그러면 사실 제가 잘 못하는데도 아 그런가?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 아 그럼 뭐 치킨 먹으면서 얘기해볼까? 뭐 이러면서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정기지인데 하나 넘겨주시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 심리적인 안정기지가 주 양육자, 나를 주로 돌봐줬던 뭐 부모, 선생님, 뭐 교회 뭐 누구, 목사님. 근데 이게 점점 커가면서 연인, 부부 이렇게 바뀌어가요. 지금이 아마 이게 바뀌어가는 시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애인과 어떤 배우자에게 기대기도 해요. 하나님만 의지, 이런 차원이랑은 다른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기대임을 말하는 거예요. 넘기시면 한 연구진이 10년 동안 연구를 했던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기지가 건강한 사람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추적조사를 한 거죠. 특징이 2가지가 있었어요. 저 이거 너무 공감해요. 하나는 뭐냐면 나쁜 일을 더 잘 견뎌요.
똑같이 사람은 부정적인 일들, 힘든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거를 빨리 끝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독립적인 사람이 돼요. 제가 뒤에 말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독립이거든요. 사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뒤로 넘겨주시면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돼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안전기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 있지 않아? 내 주변에 이게 꼭 연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근데 저 사람 생각하면은 그냥 마음이 편해. 나는 뭐 어디 가서 뭐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내 어떤 위치로 인해서 되게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될 거고 그게 조금 어깨가 무거웠는데 내가 뭐 이 친구 만나면 나 그냥 가면 다 벗고 그냥 양말 다 벗고 막 이렇게 있어도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한테 안전기지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안전기지가 지금 되어주고 계실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면 제가 계속 주양육자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성장했던 그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난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다시 가서 뭐 부모님을 설득해서 나한테 왜 그랬냐 그럴 수 없잖아요. 저도 사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은 가족이 많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사랑을 주고 싶어도 5명인데 지금 저 2명인데도 막 버겁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도 그게 다 안 돼요. 충족을 시켜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참 이게 섭섭했고 원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어쩌면 부모님도 그 시기에 그냥 최선을 다한 거구나. 그게 최선이셨겠다. 이거를 수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새였을 때는 우리가 세장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는 성인 진입기 그리고 성인기잖아요. 이제는 이 세장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를 뭐 물리적인 독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독립 안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인 독립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계속 원망을 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면 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남편과 남친으로 얘기할 때 내가 사실 부모님이 옛날에 나한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런 거야. 내 잘못 아니야. 나 부모님이 그래서 내가 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것도 내 인생이고 그냥 저는 그것도 수용하고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수용받고 계세요? 제가 아는 성인분들은 성인 옆에 많은 청년들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열심히 살아야지 또 살아남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또 과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어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크기는 달라도 각자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수용받고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 청년부 되게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이 분위기도 느껴지는 저희 신랑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갔는데 어땠어? 나도 가야 되는데 청년들은 어때? 했는데 저희 남편이 자기가 여러 청년들을 이렇게 강의를 해봤지만 일단 너무 좀 건강한 느낌이 들었다. 청년들의 그 성숙도가 그래도 좀 깨어있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조금 더 성숙해지려면 더 많은 그 마음을 넓혀서 수용해 줄 수 있는 경험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배척하는 사례가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누군가를 수용하는데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벽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좀 더
그 수용하는 경험들, 또 하나는 내가 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들. 남자분들. 네, 제가 아들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4학년 학부모 모임에 갔거든요.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자, 그 여학생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 막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고 있었는데, 이제 초4가 되면요 사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고 뭐 친구랑 관계에서도 잘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럴 수 있거든. 막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남자아이들 어머니 손 들어보시래요. 손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한마디. 뭐라고 하셨냐? 남자아이들은요, 남자아이들이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 선생님이 막 10년, 20년 이제 교직 생활 하시고, 남자아이들은요, 해맑아요. 그리고요, 5학년이 되면요, 더 해맑아요. 6학년이 되잖아요, 어머님들? 여전히 해맑아요. 제가 이거 집에 와서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은경아, 중학생이 돼서 해맑아. 그래서 더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지만 남자는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게 여성보다는, 여성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남자의 뇌라는 책도 막 있거든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근데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거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게 더 강한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평하라는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불평은 절대 안 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좀 표현하는 것들. 너무 삭히지 말고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얘기하시는 것도 때로는 여자친구 놀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 좀 건강하게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제가 연인 관계 안에서 가장 이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저 기찻길의 모습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꼭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좋은 관계나 좋은 연애 그리고 좋은 결혼 이미 하셨어도 지금부터 아마 적용이 되실 건데, 그거는 나를 버린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를 버리잖아요. 나만 희생하면요, 그 관계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남편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고 고민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좀 필요한 시기면 때로는 내가 너무 바빴던 걸 내려놓고 남편을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때가 되면 그때 남편이 도와줘야 돼요. 한쪽 방향으로 누군가 하나가 정말 희생해서 내가 직장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그냥 막 올인한다? 저는 이거는 건강 조금 장기적으로 너무 한 사람이 힘들어져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연인 관계, 결혼 관계가 지속되는 거는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연애와 결혼은 각각 두 사람이요,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가진 채,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있어도 건강하고 떨어져 있어도 건강해야 돼요. 내가 떨어져 있어서 나 지금 보고 싶겠죠.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보고 싶지만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하는 거를 존중하고, 그 사람이 나와의 친밀감뿐만 아니라 일과 자기의 어떤 전문성 안에서 친밀감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 또한 균형 있게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그렇게 해서 연인 관계에서 결혼을 해야 서로가 서로를 안 잃어버려요. 불안정해척처럼 너무 막 남자친구한테 너무 막 올인해버리고 자기 거 막 공부한 거 있었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오빠를 위해서 살래 하면서 이제 오빠 이래 내가 그냥 다 할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난 누구지? 내가 왜 결혼했지? 나는 어떤 사람이 청년기에 해야 했던, 성인 진입기에 해야 했던 그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또 건강하게, 그리고 같이 있어도 건강하게,
갈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갈등 안에서 성숙을 향해서 서로가 한 번쯤은 서로가 좀 배려하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얘기도 듣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 남자친구 사귀면서 늘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옛날에 동화책에서 해님이랑 뭐 바람이랑 뭐 누가 싸우지 않았어요? 그 지나가던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너 나랑 내기해보자, 누가 나그네의 옷을 벗길 것이냐 해서 막 바람이 엄청 부는데 나그네가 옷을 더 여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또 누가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실패했죠. 근데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주면 벗으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옷을 벗잖아요. 해가 이겼잖아요, 해님이. 저는 이게 인간관계 안에서 그리고 남녀간의 관계 안에서 특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어쨌든 말을 하게 되는데 남성분들과 이제 어떤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하는 분들에겐 저는 이게 되게 남자들의 말을 할 수 있는 어쨌든 결국에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바람이 아니라 해라는 거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나 넘겨주시면 그 애착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근접 추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아기가 이제 내가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엄마한테 기어가는 거 있잖아요. 뭔가 무서운 거 보면 아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막 달려가는 그게 근접 추구 행동이거든요. 그런 행동이 있어야 아기가 엄마랑 그 애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거가 우리 성인지니께 그리고 청년기 분들한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아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도 어쩌면 아기보다 더한 어떤 고통이라든가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데 막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이 근접 추구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넘겨주시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기지잖아요. 사실 제가 요 얘기까지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남녀 간의 그 애착과 관계도 굉장히 저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은 내 남편과 남자친구는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획득된 안정 애착 유형이 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날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 이렇게 하는 오빠 내가 또 막 그때 진지해져가지고 오빠 내가 예전에는 많이 불안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내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나 처음에 결혼 막 먼저 하고 애도 빨리 나가지고 사실 사람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안정적이어서 내가 뭐 일도 공부도 애들 키우는 것도 용기 있게 했던 것 같아라고 막 진지하게 고마움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조금 뭐라고 했냐면 은경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것도 너무 고마운데 내가 혹시나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내가 혼자 있어도 건강하게 내 일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저는 그때 처음에는 또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분위기가 이게 뭐지 막 생각했는데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남편 이건 거예요. 기찻길처럼 기찻길이 만나면 충돌해요. 결혼해서 서로만 보고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보이거든요. 근데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가끔 잠깐 역에서 잘 지내고 있어? 오빠 뭐 도와줄 거 없어? 뭐 요즘에 뭐 힘든 건 없어? 물어봐주고 또 다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같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가는 관계가 가장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했고 내가 나한테 안정적인 애착을 준 그 사람이 때로는 나를 정말 그런 일 없겠지만 배신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과의 그 안정 애착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안정 애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추장한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뭐 신학교도 막 다니고 사역도 오래 했지만 저 기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습, 내 감정 그대로 감추지 않고 그냥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래 안정기지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 내 몸과 내 어떤 열정은 저 밖에 재밌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를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안전기지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정된 애착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남편도 하나의 사람이고 흔들리는 막 갈대 같은 존재예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근데 흔들리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분이 사실은 우리의 안정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지 느끼지만 방황할 수 있어요. 방황해도 괜찮아요. 방황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하고 내가 뭐 저 회사도 갔다가 저 회사도 갔다가 하는 것도 필요해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도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안에서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정기지인 예수님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는 위험해요. 사꾼과 네, 위험하기 때문에 뭘 하셔도 괜찮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방황을 할 때도 결정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른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사명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사회적 시계로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로는 결혼 후에 그거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데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그동안 원했던 뭐 연구원이 되고 내가 무슨 이런 걸 했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나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랜만에 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다 피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림 안에서 나만의 패턴과 나만의 길과 나만의 여정과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사실 제가 학술적으로나 발표 이런 거는 많이 해봤지만 교회에서 강의 처음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애기들 대상으로 해봤지 이렇게 크신 분들을 애기들 막 자고 막 이런 그런 애기들 대상으로만 해봤는데 사실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내가 강의를 너무 떨어서 전달을 잘 못했을 걸 대비해서 제가 좀 한 슬라이드 글자가 많지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눈으로? 네, 제가 이 앞에 마디만 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겪는 흔들림과 탐색의 시간은 결코 실패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찾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넘어지거나 흔들릴 때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이 청년기의 시간, 이 모든 질문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찾고 있는 나의 속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좋은 연애와 관계는 서로에게 안정기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자라고 그 속에서 진정한 애착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하시고 결국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실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손을 꼭 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유익한 강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안전한 기지, 또 여러분의 청년기 때 그런 안전한 기지인 관계와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게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또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기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영원한 반석 삼으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 걸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평광의 성도와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